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 번에 파혼 후 제 짝을 만나 신혼의 단꿈을 꾸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이제 결혼한 지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너무나도 자상하고 따뜻한 시어머니를 볼 때면 저에겐 그리 유쾌한 기억은 아니지만 저절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아마도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최악의 인간을 꼽으라면 그 사람일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남편 전에 제가 결혼을 결심한 한 남자의 어머니셨죠. 그러니까 하마터면 제 시어머니가 될 뻔한 여자였어요. 만약 그 여자가 그렇게 최악의 인간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도 지금의 남편과 시어머니를 만나지 못했을 텐데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것도 참 소름 돋네요. 그만큼 지금 남편과 시어머님이 저와 저희 집에 엄청 잘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이건 좀 안타까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제 시어머니가 될 그 최악의 여자의 아들, 그러니까 제 전남친은 참 선하고 좋은 남자였어요. 무엇보다 저를 굉장히 잘 챙겨줬는데 그만큼 제가 남친을 정말 많이 좋아했었죠. 그리고 그건 저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그 남자를 사이 삼고 싶어하며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그 남자에겐 자기 어머니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고 저는 차마 그런 사람하고는 가족이 될 수 없어 마음은 아프지만 파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파혼 이야기를 이제서 한번 꺼내보려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저보다 저희 엄마의 사이다 사연일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정도 전, 저와 그 남자는 회사 동료로 만났어요. 저랑 2살 차이였는데 입사 동기로 처음 만나 함께 수습기간과 첫 프로젝트를 하면서 거의 매일 붙어있다시피 그렇게 가깝게 지냈죠. 원래 회사에서 만나면 아래 위 2살 정도는 거의 친구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와 저는 거의 여사친 남사친으로 서로를 편하게 대했는데 동병상련이라고 같이 흥하고 같이 깨지는 회사 생활 속에 어느새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원래 많이 덤벙거리는 스타일이라 실수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는 저와 정반대로 참 꼼꼼했어요. 그리고 성격도 자상해서 제 덤벙거리는 단점을 고맙게도 많이 커버해 줬었는데 그러니 사회초년생인 제가 얼마나 그 남자가 고마웠겠냐고요. 그렇게 고마운 마음은 설렘으로 바뀌었고 설레임은 어느새 짝사랑으로 바뀌었는데 그 남자 역시 저를 좋아하면서 저희 둘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직진, 그렇게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저희 회사가 사내 연애를 못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신입사원 둘이 눈 맞았다고 엄청 놀리면서 좋아해 주셨는데 어쩌다 보니 저희 둘은 회사 공인 커플이 되었죠. 저는 원래 연애를 하면 자주 봐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남친이 같은 회사, 그것도 같은 부서에 일을 하니 제가 얼마나 좋았게요. 매일매일이 저한테는 데이트나 다름없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회사 일에 소홀히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사내 연애를 하니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었던 건 사실이었죠. 게다가 남친 성격이 저보다 꼼꼼하니 저한테는 더할 나위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3년이 되어 가니 남친 집에서 먼저 결혼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사실 남친은 저와 연애하는 동안 저희 집을 심심치 않게 방문해서 이미 저희 부모님과 가깝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심 저도 결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남친 집에서 먼저 결혼 얘기가 나오니 잘 됐다고 생각했죠. 저희 부모님도 아주 흔쾌히 좋다고 하셨고요. 저한테는 당시 외국에서 타지 생활을 하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막내기도 하고 남동생을 해외로 보내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동생이 하도 원하니 어쩔 수 없이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허전함을 생각지도 않게 남친이 채웠으니 저희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 제가 곧 남친이랑 결혼식을 올리는 줄 알았어요. 회사에서도 이미 저희 2사람이 결혼한다고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이젠 빼박이라고 생각하며 구체적인 결혼 계획을 세워가기 시작했는데 저는 무엇보다 결혼은 양가 도움 없이 우리 둘의 힘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으로 독립해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건데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는다는 게
모순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남친한테 남들보다 작게 시작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제 뜻을 전했는데 남친은 제 말을 듣고 활짝 웃으며 저를 기특하다고 하더군요.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 요즘 여자들 뭐 하나라도 더 받고 싶어 안달이라고 하던데 우리 보라는 역시 뭐가 달라도 다르네. 내 여자친구 진짜 멋있다. 그래, 우리 결혼은 우리 힘으로 하는 걸로 하자. 원래 신혼집은 좁을수록 좋대. 서로 꼭 붙어 있을 수 있잖아. 저는 남친의 말에 기분이 좋았어요. 사실 제가 그러고 싶다고 해도 남친 생각이 다르면 그것도 존중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저렇게 흔쾌히 제 뜻을 따라주니 제가 너무 고마웠죠. 보통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싸우고 급기야 파혼까지 한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만큼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자신만만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항상 생각지 못한 곳에서 시작되는 법이고 어느 날 갑자기 남친 집에서 저를 보자고 했는데요. 그건 단순한 초대나 인사 같은 게 아니었어요. 남친이 자기 집에 양가 도움 없이 우리끼리 집세 얻어서 시작하겠다고 말을 한 모양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그 어머니가 방방 뛰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부르신 용건은 제 생각을 자기 뜻대로 바꾸기 위함이었죠. 그러니 당연하게 반갑지 않았어요. 이미 얼굴도 보기 전부터 마음이 상했죠. 하지만 저는 싫다고 하지 않았어요. 남친이랑 결혼은 꼭 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저 또한 제 생각을 예비 시부모님께 잘 전달해 보리라 마음먹고 최대한 단정한 차림으로 남친의 집을 방문했는데요. 남친의 집은 그저 평범함 그 자체였어요. 30평대 조금은 연식이 있는 빌라였는데 살림살이는 오래되어 보여도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서 보기가 나쁘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때는 예비 시어머니가 엄청 검소하고 정리정돈을 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요. 남친 어머니가 입을 여는 그 순간부터 제 환상을 와장창 깨버렸어요. 속물도 그런 속물이 없었거든요. 어서 와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인물은 별로네. 우리 아들은 그래도 밖에 나가면 잘생겼다는 소리를 듣는데 엄마가 딸이라고 낳고 많이 속상해 하셨겠어. 딸이 인물이 없어서. 네? 엄마 왜 그래? 보라 이쁘기만 한데 엄마는 괜히 그래. 아무렴 아들이 여자 보는 눈도 없을까 봐. 농담이야, 쪼크. 뭘 그렇게 정색을 하고 덤벼? 보라라고? 그냥 말 편하게 해도 되지? 어차피 둘이 결혼하면 나한테는 며느리니까. 근데 하관이 좁은 게 좀 아쉽다. 원래 관상적으로 하관이 좁으면 반년에 복이 없거든. 엄마 좀. 아니, 나는 그게 살짝 아쉽다고. 당신 그만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부러 턱도 갖고 좁히려고 난리더만. 내 눈에는 업대대한 당신 얼굴보다 이쁘기만 하네. 뭐예요? 당신은 말을 해도 사람 서운하게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오늘 처음 보는 예비 며느리 앞에서 창피하게? 그리고 나는 밖에 나가면 복스럽다는 말 듣는다고요. 복은 무슨? 아무튼 아직은 손님인데 외모 가지고 그만 말해. 그거 예의 없는 거야. 미안해요. 이 사람이 원래 말을 발 생각 없이 해요. 그래도 아기 갖고 하는 말은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아버님도 말씀 편하게 하세요. 나는 천천히. 그나저나 우리 아들이 여자 보는 눈은 나보다 나은 것 같네. 아니 당신은 방금까지 외모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더니 자기는 되고 나는 안 돼요. 차우추가 남들한테만 그렇게 잘해. 얘 속지 마라. 네 시아버지 될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야. 남들한테는 한없이 너그럽고 자기 식구들한테는 엄청 야박하다니까. 지금은 네가 아직 남이라서 잘 해주는 거야. 너 시골리면 그때는 국물도 없어. 아니 이 사람은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 왜요? 내 말이 맞잖아요. 내가 틀린 소리 한 것도 아닌데. 얘도 놀래지. 결혼 전이랑 결혼 후 시아버지가 확 바뀔 텐데. 내가 또 뭘 그렇게 바뀐다고. 됐어. 괜히 사람 기분 나쁘게 그래. 저기 이 사람 말 신경 쓰지 말아요. 저는 애매한 분위기와 시아버님 말에 달리 할 말이 없어 그냥 웃었어요. 그렇게 외모 이야기가 겨우 끝나고 그 뒤로는 저희 집 포구조사가 이어졌는데 이건 뭐 예상했던 일이라서 저는 물어보는 대로 거짓없이 대답했죠. 우리 아들한테 들으니 부모님이 두 분 다 아직은 일을 하신다고? 아버님은 직업이 뭔가? 저희 아버지는 제약회사 영업일하세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의상실 하시고요. 니네 아버지도 그 나이에 영업을 하셔서 어떡하니?
그리고 의상실? 뭐 옷 수선하고 리폼하는 그런 데 말하는 거야? 뭐 그런 것도 하시고 옷도 만드세요. 워낙 저희 엄마 솜씨가 좋으셔서 단골이 많으시거든요. 단골이 많아봤자 구멍가게지. 어쩜 두 분 다 적지도 않은 나이에 너무 힘든 일 하신다. 내가 다 한스럽네. 그래서 고생하는 부모 부담 덜어주려고 양가 지원 안 받겠다고 한 거야? 네? 그건 아닌데요. 저는 원래 결혼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결혼이 무슨 장사도 아닌데 누가 뭘 해줬고 얼마를 해주냐 따지는 것도 우스운 것 같거든요. 네 말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 근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잖아. 다른 사람들은 부모 지원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받고 결혼하는데 왜 너희만 맨 땅에 헤딩하려고 그러니?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결혼은 나 때나 하는 거지. 요즘은 다들 집 한 채는 장만하고 시작하던데. 글쎄요. 뭐 좋은 집이면 대출 받아서 할 수도 있죠. 저랑 이 사람이 같이 버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대출? 얘가 큰일 날 소리 하네. 너 대출 받으면 그 빚 갚느라 10년 20년은 허리가 휘는 거야. 그러지 말고 양가에서 조금씩이라도 받아라. 물론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아주 큰 돈을 해줄 수는 없어. 상철이 얘 위로 형 있는 거 알지? 걔도 이제 곧 40이라서 장가 보내야 하거든. 그래서 많이는 못 해주고 1,000만 원 해줄게. 근데 넌 들어보니 집에서 장녀라고? 그럼 한 5천에서 1억 원 해주실 수도 있지 않나? 엄마, 무슨 그런 계산이 있어. 엄마는 1,000만 원 생각하면서 보라집에서 1억을 해달라고? 아니, 우리는 네가 차남이잖아. 근데 쟤는 장녀고. 그럼 첫 혼사일 텐데 생각하고 계신 금액이 있겠지? 설마 벌써 못 해준다고 그러시는 건 아니지? 아직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받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제가 모은 돈이랑 상철 씨가 모은 돈에서 부족하면 대출을 받던 할게요. 꼬라지를 보니 집에 돈이 없구만.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엄마, 아니라고. 보라집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아. 내가 굳이 이런 말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보라네 부모님 능력이 있으셔. 사는 것도 우리랑 비교도 안 된다니까. 아니, 뭐 얼마나 잘 살길래 비교가 안 된다고 그래? 무슨 펜트하우스에 살아? 그건 아니지만 강남 쪽에 40평대 대단지 아파트에 사신단 말이야.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제발 선은 넘지 마. 내가 어제까지 그렇게 부탁했잖아. 알았어. 귀에 딱지 않겠네. 네가 나한테 말을 안 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리고 보라, 너도 참 이상하다. 집이 그렇게 잘 사는데 왜 도움을 안 받겠다는 거야? 혹시 빚 좋은 개 살고니? 엄마! 저는 처음 보는 남친 어머니 모습에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기분이 너무 나빴거든요. 이건 뭐 예의도 없고 배려도 없는데 저런 사람이 내 남친의 엄마라니 너무 실망스럽더군요. 그리고 남친이 저를 보며 민망해하는 것도 솔직히 싫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해도 안 됐죠. 아니, 자기 아들이 자기를 저렇게 창피해하는데 왜 저 엄마는 그걸 모를까? 답답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아주 잠시 어색한 공기 속에 침묵이 흘렀고 예비 시어머니는 화제를 돌리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그것도 순서상 물어보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저희 부모님 학력을 물어보시더군요. 솔직히 요즘은 학교에서 부모님 최종 학력 안 물어보잖아요. 저는 예상치도 못한 질문에 살짝 당황했어요. 그도 그럴 게 저희 엄마의 최대 약점이 최종 학력이시거든요. 저희 엄마는 입학금이 없어서 고등학교에 가지도 못한 상처가 있으셨어요. 저희 외갓집도 지독한 남아선호 사상에 깃든 집이었는데 기집애를 뭐하러 가르치냐고 장남인 저희 외삼촌은 그 힘든 시기에도 대학원까지 보내셨고 딸들은 거의 가르치지 않으셨는데요. 그나마 저희 엄마는 단식 투쟁하고 난리를 쳐서 중학교까지는 나왔는데 다른 이모들은 초등학교도 겨우 나왔으니 말 다 했죠. 그래도 대학원 나온 삼촌들보다 저희 엄마와 이모들이 훨씬 잘 사는데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아들, 딸 차별한 죄로 지금까지 딸들한테 도움도 못 받고 무능한 장남 뒷바라지까지 하며 힘들게 사세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는 학력이 남들한테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과도 같았는데 그 문제를 제가 턱하고 받으니 솔직히 난감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가족이 될 수도 있는데 거짓말을 할 순 없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죠. 저희 아빠는 고등학교까지 나오셨고요. 저희 엄마는 중학교까지 나오셨어요. 뭐? 중학교? 어머나 세상에 중졸?
요즘 세상에도 중졸이 있니? 예비 시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놀라운 일이라고 큰 목소리로 정색까지 하시며 말하셨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했는지 표정이 순간 변하셨는데 아마 그걸로 무슨 우월감 같은 걸 느끼신 것 같았는데 제 입장에선 당연히 별로였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제 기분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지 다시금 신나서 떠들기 시작했어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우리 상철이 아빠는 전문대이긴 하지만 대졸이야. 나도 뭐 고등학교까지는 나왔지. 고등학교까지는 나와야 사랑굿이라는 건데 니네 외가도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나 보다. 그러니 지금까지 눈알 빠지게 바느질이나 하시는 거지. 그나저나 그 가방끈으로 니네 부모님 성공하셨다. 강남에 40평대 아파트면 얼마나 일을 한 거야. 저기 어머니, 저희 외가가 여유가 없는 건 사실이긴 한데요. 저희 외삼촌 대학원까지 보내셨어요. 워낙 아들 딸 차별이 심한 집이라 저희 엄마랑 이모들 가르칠 생각이 없으셨거든요. 그래도 그건 저희 엄마한테 상처인데 말씀 좀 가려서 해주세요. 뭐? 너 지금 나한테 말 가려서 하라고 했니? 어머어머, 세상에. 왜? 나는 니네 엄마 중졸이라도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데 내가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빴니? 네, 기분 나쁘죠. 저희 부모님이 상철 씨한테 학력도 우리보다 좋은데 왜 고작 빌라에나 사냐고 물어보는 거랑 같은 거 아닌가요? 물론 저희 부모님은 그런 질문 한 번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건 배려고 기본이잖아요. 저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아무래도 결혼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길로 자리를 박차고 그 집구석을 나왔어요. 그러자 남친의 부모님은 입이 떡하고 벌어져서 아무 말도 못했고 남친만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저를 쫓아와서 미안하다고 기분 풀고 다시 생각하자고 저를 달랬는데 저런 인성의 부모님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남친한테 헤어지자고 했어요. 물론 그 말을 하고 돌아서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차마 남친의 얼굴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많이 좋아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는데 그때 처음으로 결혼은 현실이라는 생각을 했네요. 결혼이란 게 둘만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그 말이 실감났어요. 그렇게 집에 돌아온 저는 차마 예비 시어머니 될 사람이 엄마 학력을 가지고 말을 함부로 해서 결혼을 엎었다는 말을 하지 못했는데 엄마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마땅하게 둘러댈 말이 전혀 생각나지 않았어요. 보라야, 너 오늘 상철이 집에 다녀온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왔어? 그게... 왜? 그쪽 부모님이 뭐 마음에 안 드신대? 그건 아니고 내가 별로라서 아무래도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뭐? 결혼을 안 한다고? 왜? 무슨 일인데? 아니, 상철 씨 어머니가 아무래도 나는 좀 불편하네. 결혼해도 자꾸 부딪힐 것 같아. 그래서 상철 씨한테 헤어지자고 했어. 그러니까 엄마도 그렇게 알아요. 저는 엄마가 다음 질문을 할까봐 얼른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 발 늦게 저희 엄마가 제 방문을 두드리며 왜 그러냐고 자세하게 말 좀 해보라고 성화를 부리셨는데 저는 그냥 말하기 싫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잘못했나 봐요. 답답했던 저희 엄마는 바로 남친한테 연락을 하셨고 제가 다음날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는 남친이 먼저 저희 집에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여긴 왜 왔냐고 대뜸 화를 냈어요. 아우 시끄러. 엄마가 오라고 했어. 엄마도 이유를 알아야 할 거 아니냐. 근데 상철이 얘도 어째 입을 꾹 다물고 말을 안 하니? 왜 그러는 건데? 저는 엄마의 말에 그나마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엄마의 말인즉 남친도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또 새삼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남친은 곧바로 무릎을 꿇더니 저희 가족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가 저희 집에 와서 실망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절대 보라랑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엄마 성격이 원래 좀 앞뒤 가리지 않고 말씀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아마 보라도 그걸 보고 저러는 것 같은데 제가 가운데서 중간 역할 잘하겠습니다. 저 보라랑 결혼하고 싶어요. 저 보라 아니면 안 됩니다. 남친은 꽤 애절하게 말했어요. 그러니 저희 부모님은 남친 편을 들기 시작했고 급기야 저희 아빠는 어떻게 세상 사람이 다 네 구미에 맞겠냐? 살면서 맞춰가는 것도 있는 거지. 나도 상철이 서희 삼고 싶다. 그러니까 괜히 유별 떨지 말고 이렇게 된 거 상견례에서 날 잡아. 라고 하셨는데 제 속만 탔죠. 거기에 저희 엄마도 거들어
그럼 자기가 예비 사돈을 한번 보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그 말에 제가 기겁을 하고 말았어요. 뭐? 엄마가 상철씨 어머니를 만난다고? 안 돼, 싫어. 왜? 엄마가 보면 더 정확하지. 그리고 너는 상철이랑 결혼하는 거지. 상철이 어머니랑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도 네 마음에 들어야 해. 좌우간 누굴 닮아서 까탈스러운지. 상철이 같은 남자가 또 어딨다고. 아니 왜들 그래. 이 집 자식은 나야. 내가 싫다는데 다른 이유가 필요해? 저는 답답해서 짜증 섞인 말로 대답했어요. 그러자 남친이 제 손을 잡고 간절하게 말하더군요. 보라야, 제발 내가 우리 결혼하면 명절 외에는 우리 집에 가자는 말도 안 할게. 내가 어제 우리 엄마한테도 엄청 뭐라고 했어. 이제 말 조심하신다고 나랑 약속했으니까 한 번만 믿어주라. 응, 보라야. 남친은 거의 울 것 같은 얼굴로 저한테 매달렸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희 부모님은 저를 계속 나쁜 사람으로 몰면서 저를 난처하게 만들더니 이내 제 의견과는 상관없이 상견례도 아닌 양가 어머니만 먼저 만나는 자리를 갖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싫다고 질색했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당신이 꼭 남친의 어머니를 만나겠다는 의지가 강하셨고 남친은 그걸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저에게 이번에는 절대 지난번 같은 일은 없을 거라며 호언장담을 했어요. 솔직히 아직 남친에게 미련이 있었기에 저도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그래서 남친의 말을 믿어보고 싶었어요. 못 이기는 척 그 자리를 나가게 됐는데요. 그게 실수였죠. 그 삐뚤어진 사람이 어디 가나요? 우선 약속을 잡을 때부터 마치 저희 쪽이 제발 만나달라고 애원하는 것 마냥 남친 어머니는 튕겼는데 제가 그럼 없던 일로 하자고 선을 그으니 그제서야 마지못해 만날 날짜와 장소가 정해졌어요. 그런데 말이죠. 만날 장소가 어디였는 줄 아세요? 남친 어머니 당신의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정해서 통보하셨는데 이걸 정말 가야 하나? 망설여졌어요. 이미 배려라는 건 모르는 양반인 건 알고 있었지만 또 그걸 그렇게 자각하게 되니 달라질 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개의치 않았어요. 어디서 만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며 괜찮다고 기쁜 마음으로 나갈 채비를 하셨는데 저희 엄마가 의상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름 당신이 손수 만든 옷 중에 가장 예쁜 옷으로 골라서 입으셨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번 만남으로 전화위복이 되어 결혼까지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작은 불씨처럼 있었는데 막상 당일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가보니 정말로 남친한테 단단히 교육을 받고 나오신 건지 생각보다 분위기가 좋았어요. 나름 정말 조심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번엔 저희 엄마도 계셔서 그러는 건지 말도 지난번처럼이 아닌 가려서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입고 나온 옷을 유심히 보던 남친 어머니는 옷이 정말 고급지고 예쁘네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라고 저희 엄마한테 먼저 말을 거셨고 저희 엄마는 활짝 웃으시며 네, 제가 아끼는 옷이에요. 만든 지 꽤 됐는데 입고 나갈 자리가 없어서 아끼다가 오늘 입었네요. 라고 대답하셨는데 그 뒤 돌아온 남친 어머니의 말이 정말 확 깼어요. 아, 만든 지 좀 된 옷이구나. 어쩐지 좀 촌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취향이실 수도 있어서 일부러 그 말은 안 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네요. 옷이라는 게 저도 많이 사는데 워낙 유행이 빠르다 보니 제가 백화점을 끊을 수가 없어요. 네, 그건 그렇죠. 근데 뭐 저희 나이엔 그렇게 유행에 민감할 필요가 있나요? 내 몸에 잘 맞고 편하고 예쁘면 되죠. 저희 가게 단골분들도 그래서 저희 집 옷을 좋아하세요. 유행 안 타게 오래 입을 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거야 보라 어머니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죠. 사람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백화점 가서 비싼 옷 입고 싶죠. 근데 그게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야 우리 사돈 같은 분들도 먹고 살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입을 다물지도 못한 채 남친만 쳐다봤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더니 이게 뭐냐고 눈으로 쏘아 붙였죠. 저희 엄마도 그때부터는 기분이 상했는지 웃지도 않고 별다른 호응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남친이 자기 엄마를 말리더군요. 엄마, 왜 말을 그렇게 해? 보라 어머니 의상실 백화점 옷 못지않게 비싸. 단골분들도 거의 다 재력 있는 분들이시고 그런 분들이 아무 데서나 옷에 입는 줄 알아?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아니 뭐 그렇게 있는 집 여자들이 왜 백화점을 안 가니?
브랜드 옷이나 명품 옷이 널리고 널렸는데. 아무튼 제가 잘 모르고 말한 거니 괜히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제가 워낙에 솔직한 스타일이라 속마음을 이렇게 잘 못 감춰요. 보라, 너도 오해하지 말고. 너 지난번에 그렇게 가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나 너 그렇게 가고 상철이한테 엄청 혼났어. 남친 어머니는 자기도 민망했는지 저희 모녀에게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저와 저희 엄마는 웃지 못했죠. 그리고 저희 엄마가 저를 쳐다보셨는데요. 그제야 제가 왜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건지 알겠다는 그런 얼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저희 엄마도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는지 결혼에 대한 그 어떤 이야기도 꺼내지 않고 자리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남친이 중간에서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분위기도 바꿔보려고 되지도 않는 농담을 하고 오바도 하는데 제가 다 안쓰러웠어요. 그런데 남친 어머니는 분위기 파악도 못하시고 대뜸 돈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때 저희 엄마의 표정이란, 저도 엄마 딸로서 살면서 그런 얼굴은 그때 처음 봤네요. 저기 듣자하니 사시는 것도 괜찮게 사시는 것 같은데 애들 뜻대로 결혼할 때 정말 돈 안 해주실 생각이세요? 글쎄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다 해주고 싶은데 보라 생각이 워낙에 굳건해서. 아우, 보라, 제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요. 요즘 그렇게 결혼하는 집이 어딨다고? 그럼 보라가 받겠다고 하면 얼마나 해주실 수 있는데요? 네, 글쎄요, 그건 아직 생각을 구체적으로 안 해봐서요. 그러는 그쪽에서는 얼마나 해줄 생각인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야 뭐 하는 데까지는 하죠. 근데 상철이 위로 형이 있어서 저희 애들 아빠가 받을 유산이 좀 있긴 한데 그것도 뭐 저희 시아버님이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요? 저도 금액을 알아야 맞추니까요. 아, 저희는 일단 1,000만 원 생각해요. 그리고 애들 아빠 유산 받으면 그걸로 못 해준 거 해주면 되니까. 그러니 당장은 보라내에서 최대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뭐 하나 싼 게 없잖아요. 물가도 비싸고 금리도 오르고 대출 받으면 평생 돈 못 모으는 세상이잖아요. 그야 뭐 그렇죠. 그래도 애들 능력이 있으니까 저는 그것도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아, 자수성가하셔서 그런가? 말이 도통 통하질 않네. 네? 보라한테 들었거든요. 중졸이시라고. 그런데 지금은 좋은 집에 능력도 좋으시니까 다들 그렇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나저나 가방끈도 짧으신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나는 그 말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의 얼굴도 딱딱하게 굳어버렸는데요. 그걸로 남친 어머니는 자기가 기선제압을 했다고 생각했는지 급기야 실실 웃으시면서 비아냥거리기 시작했는데 정말 어른만 아니면 머리채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저는 다 이해해요. 우리 때는 먹고 살기 힘들 때니까 그럴 수 있죠. 못 배운 게 죄는 아니잖아요. 저도 사실 공부에는 그다지 취미가 없어서 중학교까지만 나가고 싶었는데 저희 친정에서 고등학교는 나와야 사람 구실 제대로 한다면서 하도 가라고 해서 억지로 갔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 하나요? 중졸이신 보라 어머니보다 제가 다 부끄럽네요. 저는 고등학교까지 나왔어도 밖에서 일은 못하겠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어떻게 일을 하냐고 하도 잔소리를 해서요. 오죽하면 제 친구들이 저더러 공주마마로 부르는 거 있죠.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상팔자라나 뭘 하나. 남친 어머니는 그렇게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며 여전히 분위기 파악 못하고 혼자 떠드셨어요. 옆에서 남친이 그런 엄마를 말려보는데도 그냥 가볍게 무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욱 마음을 굳혔어요. 저런 남친을 믿고 결혼했다가는 저만 힘들 게 뻔하다고 생각했죠. 제가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해도 그건 극복할 자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더 실망하고 마음 상할 일만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도 아니, 2번, 그것도 저희 엄마 앞에서 똑같은 말을 하는 남친의 어머니, 아니 그 아줌마를 저는 용서할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 지난번에도 그러셨는데 왜 자꾸 저희 엄마 학력 얘기로 비아냥거리세요? 어른이시잖아요. 요즘은 어린 애들도 안 그래요. 집마다 사정이 있고 상처인 게 뻔한데 그게 그렇게 재미있으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말씀 가려서 하시라고요. 입장 바꿔놓고 그런 말 하시는 거 다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 기분 나쁘라고, 그것도 면전에서. 저는 그렇게 세상 기분 나쁜 얼굴로 말했어요. 결혼이고 뭐고 어차피 할 마음도 없었고
이렇게 저와 저희 엄마에게 상처 주는 그 아줌마한테 제대로 따지고 싶었어요. 그러자 그 아줌마는 순간 움찔했는지 헛기침을 몇 번 하고는 아니 그냥 말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지. 내가 무슨 의도가 있다고 그러니? 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전혀 상관하지 않아. 뭐 학력이 됐으니 지금 잘 사는 게 중요하지. 그래도 굳이 따지면 우리 쪽은 내 아빠가 대졸이고 나는 고졸인데 수준 차이가 날까봐 살짝 우려한 거야. 그러니까 제 말 오해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세요. 중졸이면 어떻고 초졸이면 어떻습니까, 보라어머니? 안 그래요? 네, 저도 제가 중졸이라는 거 아무렇지 않습니다. 상철이 어머니 말씀처럼 지금 이렇게 잘 사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런데 말씀을 참 헷갈리게 하십니다. 저한테 말이 안 통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느껴지네요. 고등학교까지 나오신 분이 왜 말을 제대로 못하세요? 말이라는 건 내 생각과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상철이 어머니 말씀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나는 최대한 돌려서 말하느라 그런 거죠. 또 남들이 알면 수군될 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괜찮다는 말을 하려고 한 건데. 아, 그러세요? 근데 그런 건 일부러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의 마음 씀씀이라면 저도 이 결혼 안 시키고 싶네요. 네, 뭐라고요? 저는 우리 애가 왜 그 집에 다녀와서 결혼 안 한다는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쪽을 보니 바로 알겠네요. 당신같이 말 함부로 하는 집에는 내 딸 못 줍니다. 아니, 달라고 사정해도 안 줘요.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나도 상철이 너 진짜 사위 삼고 싶었다.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어. 팔이 왜 안으로 굽겠니? 내 딸 고생할 거 뻔히 아는데 그렇게는 못해. 자, 이제 말 다 끝났으니 아까운 시간 그만 허비하고 일어나죠. 저기요? 듣자니 너무하네. 그래서 나 때문에 이 결혼을 없는다는 거예요? 그게 왜 제 탓입니까? 당신의 자격지심이지.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다만 제가 이렇게 이해해드리니 애들 좀 능력껏 도와달라는 건데. 아줌마, 말 자꾸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희 엄마가 왜 자격지심을 느껴요? 자격지심은 아줌마가 느끼는 거죠. 솔직히 중졸이라고 저희 엄마 무시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쥐뿔도 없으면서. 뭐야? 저기 어디 어른 앞에서 말을? 저는 그때 그 아줌마의 밑바닥을 다 봤어요. 순간 당신분에 못 이겨 손이 위로 올라갔다가 멈칫했거든요. 그걸 보고 남친이 기겁하면서 말렸는데 그때 모든 게 끝이 났어요. 남친도 그제서야 자기랑 제가 결혼할 수 없다는 걸 알겠다는 얼굴을 하더라고요. 그 아줌마만 빼고요. 그 아줌마는 결혼도 못하는 마당이라고 생각했는지 자기 바닥을 전부 다 저희에게 보여줬어요. 중졸인 주제에 바느질이나 하는 주제에 자기들보다 조금 잘 산다고 기고만장하다며 복상 망해버리라는 등 저희 뒤에서 막말을 쏟아냈는데 상종하고 싶지 않아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그리고 집에 오는데 저희 엄마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얼굴이 참 복잡해 보였는데 제가 정말 죄송했죠. 그런데 저희 엄마는 오히려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진작 말을 하지 그랬냐고 하시는데 울컥 눈물이 났어요. 그러자 제 눈물을 닦아주면서 저런 집은 시집가면 안 돼. 결혼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다행이다. 역시 우리 딸이 현명하네. 엄마가 괜히 나서서 이런 꼴을 봤다. 엄마가 미안해. 라고 하시는데 그때는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불편한 게 하나둘이 아니었는데 이미 결혼한다고 소문이 다 난 판국이라서 무슨 연예인도 아닌데 얼굴을 제대로 들고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저도 이제 전남친이 된 그 사람도 무턱대고 회사를 그만둘 수 없으니 서로 얼굴 보는 것도 고문이었어요. 거기에 전남친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얘기가 돌고 돌아 제 귀에도 들어오는데 이게 참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사실에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무슨 가십거리라도 되는 듯 수근거리는 게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사표를 냈죠. 그 남자는 집사장도 있고 그 회사도 진짜 어렵게 들어온 회사라며 자기는 이 회사에 뼈를 묻겠다고 했었는데 중이 저리 싫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저는 퇴사를 하고 몇 달은 마음을 추스리며 재충전의 시간을 보냈어요.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혼자 여행도 다녀오고 미래에 대한 고민도 하면서 나름 시간을 알차게 쓰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몇 군데 다시 이력서를 넣다 보니 꽤 많은 회사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로 몸값도 올리고 조금 더 나은 회사를 찾으려 했는데요. 그렇게 이직한 회사가 지금까지도 잘 다니고 있는 회사예요. 경력자 지원으로 연봉도 무려 3천만 원이나 올랐고 새로 시도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시간들을 보냈죠. 그렇게 저는 아주 가끔은 전남친 생각에 우울할 때도 있긴 했지만 나름 시련을 잘 극복하며 지냈어요. 그러다 해외에서 타국살이를 하던 제 동생이 귀국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리고 내친 김에 저희 엄마는 아파트 생활을 청산하고 주택살이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알고 보니 저희 엄마가 동생이 귀국하면 살고 싶어서 주택들을 보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아파트에 살다가 주택에 살면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닐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희 엄마가 워낙에 한다고 하면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빠도 그건 저희 엄마가 하고 싶으면 의견을 따르시는 분이라 어느새 저희 집 매매와 동시에 집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등을 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을 보니 어느새 저도 걱정보다는 집이 어떻게 완성될지 설레어하며 이삿날을 기다리게 되더군요.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 나이가 있다 보니 그 집을 마지막 집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당 조경까지 정말 인테리어에 돈을 아낌없이 투자했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새 집은 무슨 재벌들이 사는 대저택이 되어 있더군요. 엄마, 근데 집은 너무 좋은데 이 넓은 집을 엄마 혼자 치우고 관리하고 가능하겠어? 다른 건 몰라도 이 마당은 어떡해? 잡초 같은 거 뽑아야 하잖아. 그야 필요하면 사람도 써야겠지. 왜? 내가 너 시킬까봐 걱정이야? 그렇게 걱정이 되면 좋은 남자 만나서 얼른 시집가. 치, 엄마는 괜히 그런다. 나도 여기서 엄마랑 천년만년 살 거야. 저는 농담처럼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당시는 만나는 사람도 없었고 결혼 생각도 딱히 없어서 여차하면 정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사를 하고 반년 정도가 지날 무렵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 엄마가 매일 앉아서 손 쓰는 일을 하다 보니 허리며 손목이며 탈이 나기 시작했죠. 원래도 문제가 있었는데 계속 일을 하다 보니 급기야 수술까지 받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 남매와 아빠는 조금이라도 엄마가 편했으면 했고 그렇게 처음으로 도우미 아주머니를 부르자고 했는데요. 뭐? 나는 싫어. 내 집 살림을 왜 남한테 맡겨? 왜긴 엄마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게 싫으면 엄마가 의상실 일을 그만두던가. 이젠 나도 제법 버니까 생활비 낼게. 네가 그거 낸다고 내가 버는 걸 그만두니? 그리고 이미 단골들 때문에 일을 줄일 수는 있어도 그만둘 수는 없어. 그럼 얘기 끝났네. 엄마는 힘들고 집 살림이랑 관리해줄 사람은 필요하고 대신 좀 비싸게 쓰더라도 일 잘하시고 좋은 이모님으로 알아보면 되지. 저희 엄마는 사실 끝까지 내켜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수술 뒤 간단한 설거지도 서 있는 것이 힘들었던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부르는데 동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대신 엄마 마음에 드는 사람을 구해야 해서 그 기간이 정말 길었어요. 이모님 한 분 뽑는 것도 이렇게 어렵다는 걸 그때 저와 엄마는 알았어요. 그렇게 20명 넘게 면접을 보고도 좋은 이모님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저도 오랜만에 월차를 쓰고 엄마와 시간을 보내기로 한 날이었는데 경력직 이모님이 면접을 보러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오시는 분은 10년 넘게 이쪽 일을 하셨대. 주로 부자 동네 위주로만 일을 하는 분이라고 하시는데 손 빠르고 일 잘한다고 소장님이 적극 추천을 하네. 뭐야, 그럼 진작에 그분 보내주시지. 그분이 워낙 돈을 많이 달라고 하나 봐. 괜히 부자 동네 위주로만 일을 하겠어. 그래서 말 안 하다가 이번에 하시더라고. 엄마는 일만 잘하면 원하는 대로 맞춰준다고 했지. 잘했어. 빨리 아줌마 구해서 엄마 좀 쉬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그날 면접 보러 오시는 분은 저희 엄마 마음에 쏙 들길 바랬어요. 그리고 이윽고 약속 시간이 되었고 정확한 시간에 초인종이 울렸는데요. 제가 인터폰을 확인하니 얼굴이 낯이 익더라고요. 하지만 확실한 건 아니니 일단 문을 열었는데 맙소사, 면접 보러 온 가사도우미는 전남친의 어머니인 그 아줌마더라고요. 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그 아줌마는 제 얼굴을 확인하지 못하고 집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들어오는데 입으로 안녕하세요. 가사도우미 면접 보러 왔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공주마마라고 할 땐 언제고
저는 기가 찼어요. 그리고 뒤늦게 주방에서 나온 저희 엄마도 깜짝 놀라 아무 말도 못 하셨는데 그 아줌마가 저희 쪽을 바라봤고 자기도 놀랐는지 멈칫했어요. 그리고는 어머, 내 정신 좀 봐. 효승이의 집을 간다는 게 다른 데를 왔네. 죄송해요. 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때는 너무 웃겼어요. 자기 입으로 면접 보러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웃으며 말했죠. 에이, 아까 면접 보러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면접 보세요. 아니, 나는 집을 잘못 왔다니까. 사람을 뭘로 보고? 저기 상철이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이왕 오신 거 차나 한잔하고 가세요. 제가 면접 보러 오신다고 해서 지난번에 중국 갔을 때 사온 보이차 끓여놨거든요. 그거라도 한잔 하고 가세요. 그렇게 저희 엄마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자기도 민망한지 쭈뼛쭈뼛 저희 집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는데 그래도 눈은 정직한지 새로 한 리모델링과 인테리어에 놀란 듯 입이 저절로 벌어지더라고요. 하기사 저희 엄마와 아빠가 엄청 신경 쓰셨거든요.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그때는 뭐하러 그렇게 돈을 쓰냐고 제가 뭐라고 한 적도 있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이러려고 그랬나 하며 오히려 잘 됐다는 조금 못된 생각도 했었네요. 아무튼 그렇게 가시방석에 앉은 듯 그 아줌마는 저희 엄마가 내어준 보이차를 홀짝이며 눈을 이리 굴렸다 저리 굴렸다 했는데 저희 엄마가 여유로운 얼굴로 입을 떼기 시작했어요. 근데 친구분 집이랑 차각한 거 맞으세요? 이 동네에 저희 집 같은 집은 없는데. 아, 그게 제 친구가 좀 잘 살아요. 에이, 끝까지 그러신다. 뭘 부끄러워하세요.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저도 중졸에 바느질이나 하잖아요. 그래도 벌어서 이렇게 잘 삽니다. 저는 저희 엄마의 여유롭지만 날카로운 공격에 두 눈이 동그래졌어요. 워낙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의 엄마만 봐왔기 때문에 저런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줌마는 저희 엄마 말에 할 말이 없는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걸 보는데 어찌나 통쾌하든지. 그런데 저희 엄마의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더군요. 저는 조금 전에 너무 놀라서 심장이 뚝 떨어졌다가 다시 붙는 것 같았어요. 공주마마께서 파출보라니. 그래도 초면보다는 구면이 낫다고 일만 잘해주시면 페이는 원하시는 만큼 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저희 집 평수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바깥 공간도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거예요. 소장님한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워낙 사람을 꼼꼼하게 봐서 저는 그 사람 됨됨이 봐요. 저희 집에서 일해주시는 분인데 막말이나 찍찍하고 거짓말이나 하는 사람을 들일 수는 없죠. 근데 집이 많이 어려우세요? 소문에 그렇게 돈을 밝히신다고. 아, 저는 상관없어요. 일만 잘해주시면. 근데 일도 더럽게 못하면서 돈 욕심 안 내면 제가 또 그 꼴을 못 보고요. 아니, 집이 어려운 게 아니고 하도 집에만 있어서 그런가 무료해서 한번 해볼까 한 거예요. 그리고 좀 있는 집에서 일을 해야 내가 좀 익숙하고 편하니까. 근데 여기로 올 줄은 몰랐네. 어머, 그건 좀 이상한데? 엄마, 아까 10년 넘게 일하신 분 온다고 하지 않았어? 그랬지. 아무래도 오늘 오신 분도 우리 집이랑은 인연이 없으신가 보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사람 됨됨이도 본다고. 저는 오히려 학벌 이런 건 안 봐요. 정직하고 인성 좋으신 분이 오셨으면 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오늘 면접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뭐 사시는 게 어렵지도 않다고 하시니 저도 가벼운 마음으로 보내드릴 수 있겠네요. 보라야, 손님 가신다. 그럼 조심히 살펴서 가세요. 저는 엄마의 말에 새어나오는 웃음을 겨우 참고 현관문을 열어드렸어요. 그러면서 대문은 열려 있으니까 알아서 열고 나가세요. 라고 말했는데 꽤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 아줌마는 저와 저희 엄마를 번갈아서 노려보고 찻잔을 3개 내려놓더니 씩씩거리며 현관을 나가더군요. 그러면서 밖에 대문을 어찌나 쾅 하고 닫는지 순간 천둥번개라도 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저와 저희 엄마는 뒤늦게 한참을 웃었는데요. 살면서 이렇게 본의 아니게 복수를 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게 사람을 적당히 무시했어야죠. 가진 사람이 자기 가진 거 믿고 갑질하는 것도 못 봐줄 세상인데 그 기회로 그 아줌마도 부디 깨달음이라는 걸 얻으셨길 바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날 이후 그 아줌마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몰라요. 대신 그 아들인 전남친이 결혼 사기를 당해서 힘들어졌다는 소리를 듣긴 했는데요. 무슨 꽃뱀한테 걸린 건지 제대로 털리고 빚만 떠안았다고
전에서 선배가 알려줬어요. 제가 퇴사는 했어도 관계가 괜찮았던 사람들이랑은 지금도 연락하며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뼈를 묻겠다고 하던 그 남자는 도저히 얼굴을 들고 회사에 다닐 수 없었는지 아니면 급여에 압류가 붙어서 그런 건지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는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솔직히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참 괜찮은 사람인데 어쩌다 자꾸 그렇게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건지.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젠 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요. 그냥 마음속으로 나쁜 생각하지 않고 잘 해결해 나가길 바랄 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직 후 1년 정도 있다가 지금의 남편을 회사 선배의 소개로 만났는데요. 처음엔 그냥 가볍게 만났는데 어느덧 제 마음에도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던 건 그 가족이 너무 화목하다는 거였는데요. 제가 제 주관으로 결혼할 때 양가 도움을 받지 않고 시작하고 싶다고 하니 저희 시어머니가 그런 저를 너무 대견해 하시며 그런 멋진 생각을 하는 며느리를 맞이할 수 있어서 자기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하시는데 오히려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저희 시부모님은 저희 엄마와 아빠를 극진하게 대접해 주시는데 저희 시부모님은 당신의 며느리의 부모님은 원래 이렇게 대접해야 한다며 제가 다 죄송할 만큼 저희 부모님께 잘하시는데 그걸 옆에서 보는 남편은 말할 것도 없죠. 상황이 그렇다 보니 저도 저희 가족도 남편과 시부모님께는 무조건 작은 거라도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좋은 마음을 주고받으니 저희 시부모님과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저희 없이도 여행도 다니시고 저녁에는 모이셔서 식사도 하시는 등 친구처럼 지내세요. 저는 솔직히 사돈지간에 그렇게 지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잘 지내시는 양가 부모님을 보면 제가 너무 감사한데요. 아마도 이건 모두 시어머니 때문인 것 같았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누구와 다르게 참 인자하시고 남한테 베푸는 걸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자선사업도 많이 하시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언제부터인가 저희 엄마도 시어머니와 함께 사업 참여도 하시고 봉사활동도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엄마가 저한테 그러셨는데요. 니네 시어머니랑 같이 있으면 그 선한 기운이 나한테도 오는 것 같아. 같은 여자지만 니네 시어머님 정말 멋있으시다. 그래서 엄마도 뭐든 네 시어머니랑 같이 하고 싶어졌어. 근데 나보다도 니네 시어머니가 더 좋아하시는 거 있지?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을까? 우리 딸은 복도 많아. 저는 엄마의 그 말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예전을 떠올리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 자랑을 하나 더 하자면요. 저희 시어머니는 남을 돕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계실 만큼 보고 있으면 절로 존경심이 생기는 그런 분이세요. 누구와 다르게 입으로 떠들지 않아도 그 여유와 포스가 대단하시죠. 그리고 그런 분의 며느리가 된 저는 시어머니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려 하는데요. 저희 시어머니는 그럴 필요 없다시며 저희 있는 그 자체를 예뻐해 주시지만 제가 원해서 자꾸만 그렇게 하고 싶어져요. 저도 시어머니 같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른이 되고 싶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남편도 정말 좋은 사람인데요. 언제나 저를 제일 우선해서 생각해주고 제가 좋아하는 건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했다가 해주는 그런 선물 같은 사람인데 이쯤이면 파우는 어쩌면 저한테 최고의 선택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직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게 다 서툴고 부족하지만 남편을 위해 좋은 아내가 되고 싶어요. 아이가 생기면 좋은 엄마도 되고 싶고요. 부디 제가 지금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라며 길었던 제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쓰다 보니 내용이 많이 길어졌네요. 그럼에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려요. 내일 건강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보람있는 마무리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